과잉, 우려. 의사는 검사나 처방의 필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류여관의 변호사가 운동장에서 가슴 통증으로 내과 전문의를 찾았다. 의사는 심초음파와 운동부하 검사를 지시했다. 검사 결과에서 비정상 소견은 없었지만 변호사는 충격을 받았다. 병원에서 검사 비용으로 $8,000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좋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지만 그래도 $2,000는 자비로 지불해야 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동일한 검사에서 $1,200 내지 $6,000의 비용이 청구되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는 지불을 거부했다. 공방이 한참 오간 후에 병원 측이 자부담 청구를 처리했다. 미국인들은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 자유는 고통을 겪는 이웃을 최대한 착취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다. 극도로 탐욕스럽다.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연간 수입이 $4,000에도 미치지 못한다. 많은 의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서 이런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이다. 모든 의사는 운동장에 서 있는 가슴 통증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의사들은 그것을 협심증이라고 한다. 협심증은 심장, 근육의 혈류가 감소해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관상통증의 경화증의 이상 증상이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앞의 변호사가 가정 문제는 이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약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다이너마이트 들어가는 성분이지만 협심증에도 사용된다. 현재 임상진료에서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가 권고된다. 가슴 통증이 실제는 다른 검사라는 관상동맥 저용술이 있다. 사정거리 널다리로 카테트를 삽입해서 심장 관상동맥에 저용제를 주입한 다음에 엑스레이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미국 의사들과 임상 사례를 논한 적이 있다. 미국 의사들은 오르막길을 달리다가 가슴 통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관상동맥 저용술을 실시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왜 검사 시 바로 치료하지 않는지 물었다. 미국 의사들은 관상동맥이 너무 좁을 경우에 스턴트를 한두 개 삽입해야 확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여러 흥미로운 질문이 있다. 운동부하 검사로 환자에게 협심증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 심초음파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가? 내 말은 의사가 이미 환자에게 협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다. 협심증의 정의가 운동장에서 가슴 통증이다. 그렇다면 운동부하 검사를 왜 하는가? 환자는 달리기를 통해서 이미 스스로 운동부하 검사를 한 셈이다. 이걸 병원에 있는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로 되풀이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그것은 위음성이다. 의사가 이미 환자에게 협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학적인 종류의 근거를 확인을 할 경우에 대개는 임상진료 지침과 전문가의 표의 웹사이트가 좋은 출발점이 된다. 협심증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설명이 나온다. 그렇다면 가슴 통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희박하다. 관건은 치료 전에 운동부하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저용술을 받은 환자와 그런 검사 없이 바로 협심증 치료를 받은 환자를 비교한 임상시험에 있는가이다. 그런 임상시험에서 우리의 찾는 답이 있을 것이다. 퍼브메드에서 운동부하 검사를 검색해보니 105건의 논문 제목이 나왔다. 대부분은 약물치료와 관련이 있었고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내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을 수도 있다. 나는 심장 전문의가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니 이 문제는 더 이상 탐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앞의 변호사와 같이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냥 바로 협심증 치료를 실시하고 환자마저 최대 $8,000를 절약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여기서 내 경험을 돌려주려 한다. 이 분야의 진단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의료 행위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2010년에 60세였던 나는 5km를 코스를 꽤 바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서 4km를 지나고 가슴이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 달리기를 멈췄다. 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고 심장병 위험 요인도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웠다. 잠깐 쉰 다음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 아까운 이상한 느낌과 부정맥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에 동료 의사에게 안정 상태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이었다. 하지만 달리기를 하자 증상이 재발했다. 1km를 달린 후에 200회 정도의 규칙적인 빈맥 또는 빠른 부정맥이 나타났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맥박을 초래했다. 남은 구간을 이런 식으로 달리면서 문제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더 심해졌다. 때로는 너무 심해서 달리지 못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달리려고 할 때마다 부정맥이 다시 찾아왔다. 가슴 통증은 없었지만 가슴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위에서 말하는 협심증 증상의 하나의 호흡의 곤란이었다. 전국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수면 심초 음파를 실시한 결과 간헐적인 굴 빠른 맥, 동빈맥과 심장 잔떨림, 심방세 등으로 추정되는 현상, 그리고 사이에 심실 빠른 맥, 심실 빈맥이 연달아 나타났다. 다소 염려스러웠다. 운동부하 검사는 명백한 양성이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릴 때에 낮은 속도를 유지하여 힘이 들지도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랬다. 나는 당시 운동부하 검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몰랐다. 내가 받은 교육과 또 간상동의 치료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경험에 비추어 운동부하 검사의 신뢰도가 꽤 높다고 여겼었다. 나는 그전까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겨왔으며 위험 요인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간상동맥성 질환이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부터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려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근거를 찾아본 후에 거부했다. 내 증상과 심초음파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의 결과가 모두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나의 간상동맥성 심장질환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병은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다.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코크라는 체계적인 고찰을 검색해서 사망 위험이 갑자기 몇 배나 증가하는지 알아봤다. 나는 평소에 돈, 의리, 비 걱정하지 말라고 행복하라는 태도로 망각했다. 사망 대기실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질 때 계속 그랬다. 내 병실 옆자리는 유전적인 문제로 관상동맥이 막힌 청년이 있었다. 청년의 아버지는 아주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 청년이 매우 안쓰러워 보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그런 심정이었다. 다음날 나는 하나 이상의 스탠드를 동맥경화가 발생한 동맥의 사유하기로 되어 있었다. 내가 스탠드 사유술을 제어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놀랍다.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생각할 결이 없기는 했다. 나는 당시 이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간상동맥 우회로 수술이 수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증상에 대한 효과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스탠드 시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고 내 간상동맥의 간을 삽입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나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다. 테니스를 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달리를 그만두고 대신 자전거를 타면 될 일이었다. 나는 왜 스탠드 시술에 사용했는가 모르겠다. 먼저 그 근거를 따져봤어야 했다. 나는 설대 위에 누워서 사다구니에 카테터를 넣은 채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심장 전문의가 말했다. 화면을 돌려서 비트씨가 동맥을 올 수 있게 해주게. 나는 놀랐다. 나의 관상동맥은 유연했으며 동맥경화증은 일말의 여지도 없었다. 내가 가르치는 의대생의 간상동맥에도 믿을 정도였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아마 영영 원인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내 심장 전문의는 의양성이라고 하면서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달리기를 계속하라고 권유했다. 나는 동의했다. 운동부하 검사를 지시했던 심장 전문의에게도 내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도 설명하지 못했다. 우리는 동맥의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런 경우를 초정했다. 운동부하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서 부정맥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부정맥이 원인이었을 리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달리기를 하고 있다. 과거보다도 더 열심히 일주일 동안에 매일 8km씩 아내와 함께 달리기를 한다. 아내는 하프 마라톤을 뛰기도 했는데 게을러서 못했다. 너무 빨리 달리면
가슴에 불편한 느낌이 들면서 부정맥이 생긴다. 그럴 때는 몇 주 동안 들리를 멈춘다. 2010년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걸 보면 상태가 악화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하는 의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겸손해진다. 많은 환자가 제대로 교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능한 의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오만해진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한 것처럼 아스피린 복용을 수용해야 말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스피린이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심장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아스피린 사용은 치료법인가 아니면 예방법인가? 나는 예방법이라고 본다. 아스피린은 혈전 형성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에게 아스피린을 권유하는 이유다. 그래서 아스피린 심장 코크란을 검색했다. 내가 2010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검색했다. 아스피린 가장 동맥 코크란으로 찾아봐도 검색 결과 중에서 맨 위의 2개가 똑같았다. 첫 번째 결과는 간성 동맥질환 1차 예방약으로서 아스피린 사용에 관한 코크란 체계적인 고찰이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가벼운 문서였고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심장병 예방이므로 흥미를 가질 만한 논문이었다. 링크를 열어보니 코크란 체계적인 고찰의 프로토콜에 불과했다. 2004년의 문헌이었으므로 이미 오래전에 고찰되어서 발표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나는 코크란 체계적인 고찰 분과에서 이메일을 써서 오랫동안 프로토콜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체계적 고찰의 배경 부분을 읽는 게 도움이 될 때 종종 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고 참고문헌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토콜에는 메타 분석 이건에서 1차 예방약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여 모든 심혈관계 질환을 13에서 35% 심근경색을 30에서 32%로 줄이는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 말이었다. 한편 아스피린의 위장관 출혈, 출혈성 뇌졸중 등 심한 이후에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에 들어서 임상진료 지침에는 고위험 환자에게만 아스피린을 복용할 권한 거한다. 나는 분명 고위험 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 검색 결과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아스피린 단독 투여와 아스피린과 다른 약의 병행 투여를 비교한 논문이었다. 역시 검색 목적과 관련이 없었다. 내가 알고자 한 것은 위약과 대조한 아스피린의 효과였다. 그렇긴 해도 배경 부분을 읽는데 잠깐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상대 위험도 감소율이 20%라는 메타 분석 결과도 있었다. 또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자 환자에서 항열소판 요법을 이용하는 예방법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도 했다. 나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긴 했지만 내 생각에 고위험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스피린 복용 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수석을 달리거나 나무뿌리에 걸려서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스피린이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정리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비록 임상진료 지침에는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종용하지만 모든 논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임상연구에 참가한 환자들이 나와 비슷한가? 나와 비슷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과 위약을 비교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이 넓은 세상에 단 한 건도 없단 말인가? 협심증이 전혀 없었던 환자를 제외한 심장마비나 여타 심각한 질환을 겪은 환자도 제외한 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말이다. 퍼브에 대해서 아스피린 협심증을 검색해서 제목에 협심증이 들어간 것만 나오도록 검색 고민을 잡히니 검색 결과 24건이 나왔다. 대부분 불안정 협심증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3건만 나왔고 그 중에 관련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2건은 비체계적인 고찰이고 1건은 지침이었다. 나에게는 안정협심증인가 불안정협심증인가 안정협심증을 구글에서 검색하니 답이 나왔다.
검색 결과 미국 심장협회 웹사이트에 나왔다. 나는 안정협심증에 해당했다.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통증 또는 불편감이 나타나고 증상이 올 시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음. 통증이 보통 5분 내로 짧게 지속되고 휴식이나 약물로 완화되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 이것은 달리기를 할 때 나타나기 쉬우며 이런 유형의 불편감은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둘 모두를 이용해서 완화할 수 있다. 나는 심장 전문 의들이 왜 내게 스텐트 시술을 하려 했는지 궁금해했다. 내 문제는 지극히 정상이고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에 제대로 알아봤다면 나는 분명히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다.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스텐트 시술은 생존율을 높이는가?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스텐트를 검색했다. 스텐트는 신체 곳곳에 쓰인다. 예를 들어서 다운데도 쓰인다. 그러나 검색 결과는 58건으로 많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는 두 종류의 스텐트를 비교하는 것인데 나는 배경본을 읽었다. 경피적인 관성 동맥 중재와 관련된 유해 반응에는 사망, 동맥 천공, 말단색전 형성 같은 관성 동맥 합병증 또는 스텐트 혈전증, 또 심근경색, 침수 부위의 출혈, 감염, 복합내 출혈, 뇌졸중, 급성 심부전이 있다. 맙소사. 나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이 모든 위험에서 나 자신을 노출시킨 것이다. 스텐트가 꼭 필요한 사람은 스텐트 시술로 생존율이 높아질까? 이 문제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 시행된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스텐트를 다른 방법들, 우회술이나 풍선, 혈관, 성형술 같은 것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검색하겠는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코르디우스 매듭을 자르기로 마음먹었다. 고울에서 스텐트 사망률 개선을 검색했다. 소득이 있었다. 새로운 메타 분석 결과를 첨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해주는 기사가 나왔다. 메타 분석 연구자들은 경비적인 관석 동맥 중재를 표준 진료와 비교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8건을 고찰했다. 임상시험 중에서 3건은 심근경색 후 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5건은 운동부하 검사에서 국소 빈혈, 또 안전협심증을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흥미롭다. 마침내 나와 비슷한 환자들을 찾아낸 것이다.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스타틴과 함께 아스피린, 일별 복용 처방, 현재 안정, 관성동맥 질환이 포진치료, 가슴 통증, 심장마비, 향후의 경피적인 은상동맥 중재 필요, 그리고 사망의 예방에 있어서 스텐트 이식만큼 효과가 있었다. 메타 분석의 저자중 황스러운 안정 협심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약물 치료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많은 병원에서 심장병 스텐트는 병원 전체 수익의 40%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린다. 따라서 더 많은 시술을 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이 있다. 스텐트 시술을 하면 모두가 만족한다. 병원도 의사도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들 모두가 행복하지만 전체 보건의료 체계는 그렇지 않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결과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시술 비용은 대략 3만에서 5만 달러이며 미국에서 매년 100만 건 이상 이뤄진다. 그렇다면 매년 총 400억 달러 정도를 필요하지도 않고 위험은 1000명 중에 1명 꼴이다. 예일대학교 심장학 교수 할런 크롬홀츠 박사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면 이 연구 결과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술 여부를 결정할 때 사람들에게 이 시술이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생명 연장이나 심장마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수명 연장을 기대한다. 그런 믿음은 근거에서 벗어나 있다. 대부분의 의사나 환자는 협심증을 치료하자면 일반요법으로 충분하지 않고 스텐트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경피적인 관성동맥 중재 시술을 받은 환자의 29%가 여전히 협심증 증상을 보였는데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는 33%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저자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의학적인 중재를 우선시하는 심장 전문의들은 막힌 폐관과 유사성을 들먹인다. 형편없는 비유인데 환자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지나친 단순 화이자 오류다.
단순화이자 오류다. 하지만 정말로 스탠드가 꼭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 관성동맥이 심하게 막힌 사람들 말이다. 연구대들은 역시나 실망스럽다. 이에 관한 최초의 진정한 의학대의조 시험이 2017년에 발표되었다. 연구자들은 환자 200명에게 모두 카테드를 삽입하고 절반에게만 스탠드 시술을 했다. 모든 환자가 중증 단일혈관 관성동맥 협착이었다. 1차 평가 변수가 꽤나 황당하다. 운동시간의 증가. 그런데 이 지독히 관련 없는 평가 변수가 미국과 유럽 의약품 규제당국의 근거이었다. 스탠드 시술로 인한 이득은 없었다. 스탠드 시술군에서 운동시간이 약간 증가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중재 전 평균 운동 시간은 510초. 지금까지 이야기한 가슴 통증에 대한 운동 부하 검사는 내용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내가 특별히 세심하게 고른 예가 아니다.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하기 며칠 전에 그 미국 변호사에 대한 기사를 읽고 조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예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내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풀어야 할 의문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다. 위 의학에는 전혀 특수한 예가 아니다. 의사들은 진단검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검사의 유용성이 입증된 적이 있는지, 검사가 치료법 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검사가 위에보다도 이점이 큰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다른 많은 증제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스탠드 삽입술이 그렇다. 단순히 환자보다도 영리 추구를 우선시하는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